새끼 앤드 김민철. 새끼는 와호장용으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수상, 브로크백 마운틴 발표로 아시아계 영화감독 최초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이안이 연출하고 제임스 샤머스와 왕휘링이 각본을 썼다. 원작은 중국계 미국 작가인 장아이링이 1979년에 실화를 바탕으로 쓴 동명의 중편 소설이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은 정핑루 1918만 1940나는 여성이다. 그녀는 국민당 조사통계국 요원으로 딩모춘을 암살하기 위해 침투한 스파이였다. 딩모춘 1901만 1947은 공산당원이었다가 전향하여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이 세운 국민당 왕징웨이 난징 괴뢰 정권의 첩보부장을 지낸 인물이며 도살자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 딩모춘은 1947년 총사령에 처해졌다. 영화의 실제 모델인 정핑루, 그녀는 국민당 정부의 검사와 푸단 대학교 교수였으며 국민당의 원로 아버지 정외와 일본인 어머니 기무라 하나코 사이에 태어났다. 난징 괴뢰 정권의 첩보부장 딩모춘을 암살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1940년 2월 22세 꽃다운 나이로 상하이 외곽에서 총살되었다. 왕징웨이 정권의 첩보부장 딩모춘은 일본 패망 후 1947년 총사령에 처해졌다. 정핑루는 딩모춘과의 육체관계로 친일파로 몰렸으나 현재는 애국자로 재평가되어 2009년 상하이에 그녀의 동상이 건립되었다. 새끼는 홍콩과 미국의 합작 영화로 2007년 9월 24일 홍콩에서 발표되었다. 미국은 9월 28일, 중국에서는 2007년 11월 1일, 한국에서는 11월 8일 개봉되었다. 새끼의 러닝타임은 158분으로 상당히 긴 장편 영화에 속한다. 제작비는 1,500만 달러가 들었고 최초 극장 개봉에서 월드 박스오피스 6,71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에서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186만 6,900명이 극장에서 관람하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당시 새끼는 무삭제, 무함전으로 상영되어 화제였다. 초기 DVD는 음모 노출 장면을 뿌옇게 처리하여 발매했고 현재 넷플릭스에서도 부분적으로 손을 본 상태로 서비스된다. 영화 종영 이후 곧 무삭제, 무함전 DVD가 발매되어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다. 필자는 무삭제 버전의 DVD를 보유하고 있다. 새끼는 발표 전부터 과감한 노출 수위가 화제가 되었다. 중국 정부는 영화의 전체 분량 중 30분 정도를 잘라내고 상영하도록 허가하여 잔뜩 기대했던 관객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관객들은 홍콩에서 상영한 무삭제, 무함전 버전을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아볼만 한 사람은 다 보는 결과를 낳았다. 새끼의 여주인공이며 영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왕치아즈막 부인 1인 이영 역의 신인 배우 탕웨이가 10일에 오디션을 통과하여 캐스팅되었다. 남자 주인공인 미스터 리미스터리 대장 이 장관 역은 화양연화에 출연하여 칸 영화제 나무주 연상을 수상한 관록파 배우 양조 위톤이 룽가 맡았다. 주연급 조연인 광희민 역은 왕리홍, 이타이 하이 부인 역은 조앤첸이 출연했다. 이 밖에 우 영감 역할은 탁종화, 광희민의 동료인 황래희 역은 고영헌, 왕치아지의 처녀,
딱지를 떼어주는 동료 학생인 리앙 준생이 하리앙 역은 로렌스 코, 왕치아지의 절친인 라이 수진 역은 주지형 막 사장 역의 오양링 웬, 이 부인의 마작 친구 해시태그 1, 해시태그 2, 해시태그 3 역으로 허사이 페이, 왕후이링, 리사 루가 출연했다. 미스터리의 보디가드 차오 역은 정가락이 캐스팅되었다. 이 밖에 치아지의 이모 역의 송여해, 보석상 직원의 사암 피닥, 보석상 사장 역의 아누팜 케르가 출연했다. 색, 걔는 넷플릭스를 비롯하여 거의 전 OTT에 스트리밍되었다. 색, 걔는 노출 수위로 논란이 컸던 만큼이나 작품성이 대단히 뛰어난 작품이다. 이안 감독은 색, 걔로 2007년 제64회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고 탕웨이는 신인 여우상을 수상했다. 그녀는 색계에 출연하면서 일약 국제적인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중국의 문화당국은 그녀가 항일운동을 왜곡한 영화에 출연했다 하여 3년간의 출연 금지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중국의 문화당국은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오른 이안 감독과 톱스타 양조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제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신인 배우 탕웨이를 속죄양으로 삼은 셈이다. 탕웨이는 3년의 출연 금지 기간에 영국으로 건너갔다. 탕웨이는 영국에서 3년간 관광 가이드 일을 하면서 영어를 익혔다. 그 결과 탕웨이는 중화권 여배우 중 영어 대사를 가장 능숙하게 소화하는 연기자가 되었다. 결국 3년의 출연 정지는 전화위복이 되었고 그녀가 영어로 더빙된 영화에 출연하는데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탕웨이는 2010년 김태용 감독의 만추에 여주인공 애나 천 역으로 캐스팅되어 현빈과 공연했고 2011년 백상예술대상 여자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받으면서 스크린에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만추는 작품성을 인정받아 탕웨이는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여우주연상을 비롯하여 여러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또한 기자협회에서 수여하는 2002년 제3회 올해의 영화상에서도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탕웨이는 2014년 김태용 감독과 결혼하여 슬아의 딸 하나를 두었다. 만추 이후 그녀는 중국 영화와 드라마에 본격적으로 출연하였다. 탕웨이는 2022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발표되어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서 박해일과 함께 공연하여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면서 제2의 전성기를 예고하고 있다. 덧붙여 그녀는 2024년에 김태용 감독의 원더랜드에 출연했다. 탕웨이는 1979년생으로 장쯔이와 동갑이다. 연기 경력과 지명도에서는 장쯔이와 비교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탕웨이는 국리 장쯔이와 함께 중국이 배출한 걸출한 여배우 3인방에 포함될 만큼의 연기력을 보여주면서 충분한 관록을 쌓았다. 신인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러닝타임 158분 동안 거의 전 장면에 출연해야 했던 탕웨이는 색계에 출연하기 위해 태어난 배우처럼 놀라운 연기력을 보여주었다. 이안 감독은 영화를 준비하면서 국리, 장쯔이, 판빙빙을 비롯하여 장만옥에게까지 출연을 제의했으나 노출신이 지나치게 노골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하였다. 결국 감독은 오디션을 통하여 여주인공을 뽑기로 하였고 탕웨이가 1만 명의 지원자 중 최후의 1인으로 인생작이자 대표작인 색계의 히로인이 되었다.
1942년 상하이 영화는 독일산 세퍼드의 잘생긴 얼굴과 경비원의 날카로운 표정이 클로즈업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카메라는 총을 든 남자들의 경비가 삼엄한 건물을 비춘다. 그곳은 왕징웨이 정권의 간부들이 거주하는 상하이 특별거주구역이다. 그중 한 건물 안에 유부녀로 보이는 4명의 여인이 마작에 열중하고 있다. 국민당 난징 괴뢰 정부의 첩보 부장관 부인인 이 부인과 그녀의 마작 친구 해시태그1, 해시태그2, 막 부인 왕치아즈이 둘러앉아 마작에 열중하고 있다. 그녀들의 대화는 다이아몬드나 밀수품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장면이 바뀌며 첩보부 건물의 철문이 열리며 첩보부 장관 리가 경호원들의 에워싸인 채 빠른 걸음으로 잽싸게 걸어 나온다. 장비서라는 인물이 리의 뒷모습을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리는 재빨리 승용차에 올라타고 첩보부 청사를 떠난다. 그가 도착한 곳은 자택이다. 리는 거실에 들어가기 전에 거울을 보며 포마드로 손질한 매끈한 머리를 매만진다. 그가 누군가와 연애하는 중이라는 사실이 이 단순한 행동에서 묻어난다. 리는 부인네들의 수다에 끼어들어 말을 거둔다. 리가 들어오자 막 부인이 급한 볼일이 있다면서 일어선다. 이 부인은 자기가 돈을 따려는 참인데 분위기 깬다고 투덜댄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막 부인에게 사모님이 자가용을 내주었다며 타고 가라고 한다. 차파오를 입은 탕웨이의 모습이 무척이나 매력적이다. 전시체제라 외국인은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는 돈이 하루 20위안으로 제한되고 식료품 품기로 노점의 빵집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막 부인은 홍콩에 비해 거리에 차가 없다고 말한다. 기사는 기름값이 비싸서 그렇다면서 막 부인에게 상하이 말을 잘한다고 한다. 사거리에서 내린 막 부인은 갈 때는 택시를 이용하겠다며 차를 돌려보낸다. 막 부인은 주의 깊게 사방을 살핀다. 곳곳에 행인들을 감시하는 듯한 사람들이 보인다. 카페 안에도 두 남녀가 밖을 내다보다가 막 부인이 들어오자 케이크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간다. 필자는 새끼를 최소한 10번은 보았다. 그런데도 영화의 도입부 대략 145분간의 줄거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이 글을 리뷰하기 위해 2번째 영화를 감상하면서 전체적인 맥락과 감독의 복선을 파악했다.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도입부 145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글의 말미에 밝히기로 한다. 막 부인은 웨이터에게 전화를 써도 되느냐고 묻고 어리론가 전화를 건다. 그녀는 다이얼을 돌리고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잘못 건 것 같다면서 다시 전화를 건다. 이 시는 감독이 깔아놓은 복선이다. 수화기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린다. 막 부인 왕치아즈은 오빠 집에는 별일 없지. 나는 지금 쇼핑 갈 거야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는다. 일종의 암호와도 같은 통화 내용이다. 막 부인이 마시다 남긴 커피잔에 짙은 붉은색 루즈가 선명하게 묻어있다. 루즈 자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모르겠다. 장면이 바뀌어 여성 1인이 포함된 1단의 청년들이 권총으로 무장한다. 막 부인은 카페에서 밖을 내다본다. 장면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저우 링난 대학교에 다니는 왕치아즈는 신입생이다. 때는 1937년 7월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난징이 20일간의 전투 끝에 일본군에게 점령되고
35만의 중국인이 학살되었다. 중국 대륙의 동남부 해안선의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은 모조리 일제의 지배체제에 편입되었다. 국민당 정부와 군대는 충칭으로 수도를 이전하고 광저우마저 일본군에게 점령되어 링난대는 홍콩으로 임시 이전 1938년 초한당. 링난대 학생들이 홍콩 대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기 위해 홍콩으로 향하고 있다. 대학생 행렬에 왕 치아즈 이하 치아즈와 그녀의 절친인 라이 수진주지 형이야 수진이 섞여 있다. 그녀들의 선배로 행동하는 대학생인 광의민 왕리홍도 일행 속에 보인다. 치아즈는 준수한 용모의 광의민을 관심있게 바라본다. 라이 수진은 중국 대륙 중서부로 후퇴하는 국민당 군대를 보며 저들이 전장에서 모두 전사하면 결혼은 누구와 하지? 라며 진반농반으로 말한다. 치아즈는 친구를 보며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웃는다. 이안 감독이 철저한 고증에 의해 세트로 완성한 1938년도 홍콩의 외국인 거리. 감독은 완벽주의자답게 당시의 모습을 정밀한 세트로 건립하고 이곳에서 크랭크인했다. 홍콩 대학교로 장면이 바뀐다. 수진은 광의민에게 반하여 연극반에 들어가려 한다. 수진이 왕치아즈에게 광의민을 가리키며 저 선배 때문에 연극반에 들어갈 생각이고 그에게 반했다고 말한다. 광의민은 수진과 치아즈에게 연극반에 가입하라고 권유한다. 수진은 입센의 노라를 무대에 올린다면 가입하겠다고 대꾸한다. 광의민은 정색을 하며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그런 부르주아지 연극을 다루느냐고 민망할 정도로 핀잔을 준다. 수진과 치아즈는 연극반에 가입한다. 연출을 담당하면서 남자 주연을 맡은 광의민은 치아즈에게 여주인공을 맡긴다. 광의민은 조신하고 예쁜 치아즈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 치아즈도 수진이 마음에 걸리지만 점차 광의민을 좋아하게 된다. 연극은 항일투쟁을 소재로 한 것이었다. 연극반은 리허설을 끝내고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내용은 일본군과 싸우다 부상당한 병사를 몰래 치료해주고 숨겨준 치아즈가 오빠에게 주기 위해 뜨개질로 짠 스웨터를 광의민에게 주며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오빠를 대신하여 싸워달라는 내용이다. 강당을 꽉 메운 600여 관객은 연극의 대사인 중국을 지키자는 구호를 일제히 따라 외친다. 처음 무대에 올린 연극이 성공을 거두자 광의민은 구체적인 투쟁을 제안한다. 광의민은 그 방법으로 민족 반역자를 색출하여 처단하자고 한다. 광의민은 1차 대상자로 홍콩으로 피난온 왕징웨이 괴뢰 정부의 첩보부 특무대장인 리를 유인하여 처단하자고 제안한다. 황레이하 레이의 아버지는 광저우의 거부로 홍콩에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업가다. 레이는 아버지의 비자금을 훔쳐 외국인들이 여름휴가 동안 새를 놓는 저택을 임대하고 권총을 구해 해안가에서 사격 연습까지 한다. 치아즈는 영화를 좋아한다. 틈만 나면 영화를 보는데 그녀가 잉그리드 버그만의 첫 번째 할리우드 영화 진출작인 인터메조 간주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특무대장 리를 유인하기 위해 광의민은 그의 고향 선배이며 항일전선에서 전사한 형의 친구인 차오를 포섭한다. 차오는 특무대장 리의 수하 중 한 명이다. 광의민은 차오에게 정보를 빼내기 위해 술을 대접하고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치아즈는
수입상을 하는 막사장 오양링 웬의 부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황레이하 레이는 운전기사로 광위민은 비서로 위장한다. 차오는 광위민과 일동을 리와 이 부인에게 소개해준다. 치아지에게 이 부인 리의 처이 홍콩 안내를 부탁한다. 이 부인은 치아지의 안내로 홍콩의 중심가를 돌아본다. 이안 감독은 완벽주의자답게 1938년 홍콩의 번화가를 정교한 세트로 재현했다. 촌스러운 의상의 대학생에서 돈 많은 부잣집 사모님 막 부인으로 변신한 치아지가 화사한 차파오를 차려입고 양산을 받쳐든 채 엉덩이를 살랑거리며 홍콩의 번화가를 걷고 있다. 이 부인이 뒤따라오는 광위민을 돌아보며 비서 일을 하기 전 직업이 뭐였냐고 묻는다. 광위민은 광저우에서 교사 일을 했었다고 대답한다. 이 부인은 어쩐지 배운 티가 나서 선생인 줄 알았다고 살갑게 말한다. 치아지는 이 부인의 집에 초대되어 마작을 하게 된다. 치아지에게 호감을 가진 리는 그녀가 딸 수 있도록 은근히 패를 밀어준다. 이 부인은 리의 양복을 새로 맞추어야 한다고 한다. 치아지가 단골 양복점을 소개한다. 치아지가 리에게 전화번호를 적어주자 이 부인이 막부인 전화번호는 나한테 있잖아 하면서 은근히 남편이 바람을 피울까봐 경계를 한다. 치아지는 이 부인이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시간 날 때 전화하라면서 전화번호사 1171을 재빨리 메모하여 리가 보도록 의자 위에 놓는다. 막 부인으로 위장한 치아지는 사전에 준비한 듯 몸에 타이트하게 피트되는 차파오를 입어본다며 은근하게 리를 유혹한다. 리는 막 부인의 육감적인 몸매를 감상한다. 특무대장 리에게서 전화가 오고 치아지와 리는 단골 가게로 위장한 양복점에서 만난다. 치아지는 몸에 맞도록 줄여달라고 맡긴 차파오가 다 되었는지 묻고 탈의실에서 입어본다. 다분히 리를 유혹하기 위한 미인계였다. 치아지의 새로운 차파오는 짙은 감청색의 같은 색상의 꽃문양으로 수놓은 아주 고급스럽고 우아한 드레스였다. 치아지의 몸매가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나는 육감적인 차파오다. 리가 치아지의 아름다운 몸매를 유심히 바라본다. 리는 막부인 치아지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동안 사장에게 막부인이 이곳에 단골이냐고 물어본다. 리의 치밀한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치아지는 리가 양복 맞추는 것을 도와준다. 치아지가 옷을 갈아입으려 하자 리는 그냥 입고 가라고 말한다. 리는 경호원 차오를 보내고 치아지를 한적한 식당으로 데려간다. 식당은 손님이 붐빌 시간인데도 한산하다. 리는 손님이 너무 적은 것을 궁금해하는 치아지에게 이곳 음식이 맛이 없거든. 그래서 대화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지. 라고 말한다. 치아지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대학생인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본 적도 없고 비싼 음식 역시 별로 먹어본 적이 없다. 맛있게 먹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이안 감독은 복선을 깔고 디테일하게 연출했다. 왕징웨이 정권의 첩보부 특무대장인 리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다. 치아지가 프로였다면 음식을 한 입 먹어보고 나이프와 포크를 가지런히 놓았어야 했다. 리는 치아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 리는 집에 바래다 준다는 구실로 그녀의 신분이 확실한가를 알아본 것이다. 리는 정보기관에 몸담은 인물답게 조심스러운 일면을 은연중 드러낸다.
이안 감독은 치아즈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던 리의 시선과 집 앞까지 바래다 주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킨다. 감독의 섬세한 연출에 감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연극 반원들은 창문으로 치아즈가 리와 함께 집으로 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비상이 걸린다. 광의민은 권총을 들고 리가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죽이기 위해 벽에 몸을 바싹 붙인다. 그러나 현관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치아즈 혼자였다. 현관 앞에서 들어가서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은밀하게 유혹하는 치아즈에게 리는 한참을 서 있다가 오늘은 그만 돌아가겠다면서 집안에는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리의 유인이 실패로 돌아가자 연극 반원들은 허탈해한다. 치아즈는 동료들에게 오늘은 그냥 돌아갔지만 다음에도 그에게서 연락이 올 경우를 생각해 봤느냐며 그는 나를 원하고 있다. 그것은 그의 정부가 된다는 뜻이다라고 말한다. 치아즈는 남자 경험이 전무한 수처녀다. 유부녀가 처녀라면 정체가 바로 들통난다. 남자들이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해주자 치아즈에게 수진이 다가와 말한다. 너 그거 하는 방법은 알아? 오늘 한번 해볼래? 라고 묻는다. 치아즈는 벌써 그것까지 생각해 두었느냐고 반문하며 불쾌한 감정을 내비친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치아즈는 그날 섹스를 해보기로 한다. 하지만 연극 반원들 중 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은 리양뿐이었다. 치아즈는 광의민을 좋아하고 그도 마찬가지로 그녀를 좋아한다. 만약 광의민이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다면 이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결말이 달라졌을 것이다. 광의민은 치아즈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 치아즈는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광의민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방으로 들어가 리양이 들어오기를 누워서 기다린다. 이 대목에서는 관객이 괜히 답답해진다. 리양은 엉거주춤 침대에 걸터앉아 아랫도리만 벗고 치아즈에게 올라탄다. 치아즈가 목석처럼 가만히 있자 리양이 두 팔을 목에 걸치기를 기다린다. 치아즈가 눈치를 채고 팔로 리양의 목을 감자 그는 귀두에 침을 바르고 곧바로 삽입한다. 치아즈의 표정이 고통에 일그러지고 그녀는 그렇게 허무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건조한 첫 경험을 한다. 처음이 어렵지 다음부터는 치아즈가 적극적으로 섹스를 주도한다. 리양에게 눈짓을 하고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기다리면 그가 따라 들어와 섹스를 하는 식이다. 치아즈는 여성 상위 자세로 섹스를 주도하고 많이 늘었다 빈정대는 리양에게 입 닥치고 가만히 집중하라고 신경질을 낸다. 치아즈에게 이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치아즈는 양복이 다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전화인지 알고 반갑게 전화를 받는다. 이 부인은 양복은 찾을 수 없으며 급하게 상하이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한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치아즈는 친일 매국노를 처단하겠다는 대의에 따라 이 일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광의민이 좋아서 한 것이었다. 치아즈는 사랑하는 감정이 1도 없는 리양에게 순결까지 이르면서 리를 처단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야말로 광의민이 주도한 어설픈 애국 노름의 희생자였고 엄밀하게 따지면 광의민은 가해자였다. 세계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캐릭터가 광의민이다. 광의민은 애국심도 있고 행동하려는 양심도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인간형이다.
광희민은 치아즈를 좋아하면서도 애국심을 내세워 그것을 억누르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 관념적으로 과격하여 항상 조직의 리더 역할을 하지만 사려 깊지 못하고 단세포적이어서 목표에만 매몰되는 급한 성격이다. 적어도 광희민이 남자라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미인계에 동원하는 것이 얼마나 찌질한 짓인가 정도는 사전에 알았어야 했다. 셋집에서 철수를 준비하는 연극 반원들에게 차오가 찾아온다. 광희민은 이삿짐을 꾸리면서 일그러진 표정이고 치아즈는 반쯤 넋이 나간 상태다. 차오는 어지러운 방안을 돌아보며 황구는 운전기사 그만두었나? 막 사장은 링난대 학생이네라고 빈정거리며 막부인을 리 대장에게 데려다주면 얼마를 줄까? 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 차오는 뭔가 하는 짓이 이상하여 지켜봤었다며 이 대장이 나를 버리고 가면 너희 조직에 끼워달라고 요구한다.